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매일경제TV 주머니 송률 매니저의 2026년 1분기 마무리 투자 전략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의 주식 투자로 머니무브, 주식과 현금이 주인공인 시대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매일경제TV 주머니 송률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머니클래스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언제 불러주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불러주실지 몰랐고요. 일단 야무지게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주신 내용을 쓱 보니까 정말 전반적인 그런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부터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 오늘 그래서 어떤 수업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그것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코스닥 상장 폐지 지금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반도체, 투자 관점,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조선과 반도체까지 저희가 업종까지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는 일자가 3월 14일이다 보니까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가오기도 하죠. 1분기 마무리 관련해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관련해서부터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혹시나 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닐까. 특히 동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부실 기업 퇴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장 폐지 집중 관리단까지 신설을 했죠. 상장 폐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요한 기사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많게는 220여 곳을 퇴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보다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개선 기간을 180일을 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 강화하는 거는 90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강한 정도. 규제를 그렇죠 함으로써 더욱더 타이트한 규제를 이어 나가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치 미달한 종목들은 바로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만 보더라도 많게는 220여 곳 퇴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혼란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좀비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 코스닥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혁신 벤처기업 중심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만든 게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조작이 판에 치고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는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체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상승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증시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동전주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이드는 다 나왔어요. 7월까지 가이드가 나왔고
예를 들면은 이제 공시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전주는 일단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7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내가 동전주의 비중이 크시다 하신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상장 폐지 관련해서 좀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이 될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회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이드가 계속해서 타이트해져요. 예를 들면은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이제 뭐 200억 기준으로 잡아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300억으로 기준이 다시 상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흔히 얘기하는 좀비 기업들, 상태 안 좋은 기업들은 네.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체질 개선이 되면서 수급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좀비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 자금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은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허위 공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전주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약간 허위 공시를 의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로 보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는 수급도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개선이 되고 시장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7월까지 좀 지켜보되 동전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상장 폐지 4대 요건도 강화가 됐는데 이건 좀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시가총액을 일단은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게는 220여 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많게는 220여 개 종목이 상장 폐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재무도 중요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기업들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풀어줬었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걸 악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의 재무가 안 좋다 보니까 당장의 유동성을 위해서 유상증자 CB를 무한대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도 중요하지만은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유동 주식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 수가 1억 주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동전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상습적으로 공시 위반을 이어간다 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대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허위 공시로 인해서 벌점을 어느 정도 부과받았는지 이런 내용까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상장 폐지 4대 요건이 어떻게 좀 강화가 됐는지까지 매니저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어서 업종에 대한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봤다면 그 안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도 저희 콕콕 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종은 조선인데, 최근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월 말이죠. 조선주의 흐름이 최근에 또 상당히 좋아요. 좀 한 달 정도 이상 조정 기간을 거쳤었는데 이제 다시 조선주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하는 구간인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선 최근에 지금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관련해서 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본격화, 저희가 어떤 내용들 지금 알아두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뭐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이 아니죠. 그쵸.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조금 이제부터 본격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조선이라든지 원전 관련 이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미국은 조선 산업이 그냥 없습니다. 예, 그냥 없어요. 뭐 예전에 잘 나갈 때야 뭐 400여 개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 21개밖에 없습니다. 21개밖에 없고 글로벌 이제 조선 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점유율이 2.4%밖에 안 돼요. 조선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바로 살리겠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러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꿈꾸지 마라. 그거는 이제 일본이랑 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 그러면은 일본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조선 3사랑 일본의 대표 조선 3사를 비교했을 때 글로벌 수주 잔량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66%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등하게 우위를 선점을 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두 나라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마스가 협력이 원데이 투데이에 끝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가 협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사실 뭐 방산도 있고 LNG도 있고 결국에는 조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마스가 협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방산 쪽입니다. 방산. 그렇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MRO를 또 빠질 수가 없는데 MRO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MRO 규모가 해군 쪽 이제 80조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20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 해군 MRO 시장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조선 3사도 진출했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에 성공을 했고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장성은 더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에서 이 해양 행동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선주가 좀 다시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다시 조선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조선 안에서 최근에 대형주도 흐름이 좋고 기자재도 흐름이 괜찮은데 이 안에서 좀 어느 쪽에 집중해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기자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세진중공업도 괜찮고요. 뭐 조금 더 이제 넓게 본다라고 하면 HD중공업도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품이 한 대 같은 경우는 2만 개에서 4만 개가 들어가요. 근데 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만드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조선 산업의 캐파가 확장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까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 기자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백악관에서 미국 해양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42쪽 분량이에요. 굉장히 큰 분량인데 네. 거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당장 217조 원을 조선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관세 이슈 때문에 뭐 500조, 600조 봐서 그런데 217조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 이 산업 생태계 자체가 확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동맹국의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당장은 미국에서 건조를 못하니까 동맹국에서 우선 건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자재 쪽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좋다. 기자재, 대형주 모두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래서 종목 사실 너무 많잖아요, 조선. 좀 구체적으로 찝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요? 이건 뭐 사실 대본에 없었던 얘기죠, 여러분들.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3만 원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3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14만 원대, 15만 원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도 이미 시세 나온 종목들보다도 그 밑에 약간 중간단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실구조물 이런 것 쪽에서는 굉장히 선도 기업입니다. 혹은 이제 HJ중공업도 지금 이제 최근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세진중공업 그리고 HL중공업 기자재 쪽에서 좀 골라주셨네요. 관련해서 종목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 쪽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다면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설 연휴도 있었다 보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어디까지 가냐 가족분들이랑도 얘기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장에서는 또 이 하이닉스 블랙록의 지분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지금 100만 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100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도 뭐 엔비디아와의 HBM4 양산 출하 개시 소식도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고 종목별로도 호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지금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예, 반도체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하신- 올랐어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 100만 닉스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뭐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니까 HBM3까지는 1차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HBM4는 2차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실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뭐 삼성전자도 20만 전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떤 이슈였었냐면은 악성 반도체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6조를 누가 했냐? DS 부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DS 부문이면은 반도체 사업부인데 삼성전자도 이미 반도체가 주 실적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막 2차 사이클로 진입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루빈 출시 일정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AI 빅테크 기업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뭐 진짜 소리 없는 전쟁이에요. 뭐 자체 칩도 개발하고 있고 커스텀 맞아요. 칩도 개발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것들을 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이야 박터지게 싸우든 말든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D램도 좋고 낸드도 좋고 HBM도 좋고 다 지금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앞으로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없고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할 그러게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수출 견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2차 사이클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사이클의 지금이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2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고 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매니저님은 개인적으로 목표가 좀 어느 정도로 상방 열어두고 계세요? 이것도 대본에 없던 얘기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증권사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가 24만 원, 2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밸류 대비 주가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HBM4를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인 차세대 AI 칩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밸류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22만 원 보고 있는데 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대부분 기대하시는 게 100만 닉스죠. 100만 닉스인데 100만 닉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 쪽에서 아직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일단 HBM3를 주도를 했습니다. 주도를 하면서 일단은 삼성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가졌었고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도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110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삼성전자는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22만 원, 크게 봤을 때 25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10만 원까지 메이저님의 개인적인 TP를 저희가 또 함께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또 나왔던 이야기가 이 빅테크들의 경쟁이죠. 빅테크들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기업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체 칩을 계속해서 줄줄이 공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탈 엔비디아 움직임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이
물론이고요. 더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더 치열하게 그냥 막 투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자체 칩이든 커스텀 칩이든 간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즉 우리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AI 칩이 그냥 AI 칩 뚱딱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HBM 필요하죠. 그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AI가 가동이 되려면은 전력망도 중요하고 그 밑에 부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쪽 인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이제 뭐 HBM은 아니고 MLB를 만들죠. MLB라고 하면은 PCB를 이제 수직으로 적층한 겁니다. 이걸 만드는데 선도 기업이에요. 이 친구 고객사 라인업만 보더라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력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혜 기대감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벌써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계속해서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주고 계시네요. 좀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D램, 낸드, HBM 다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기판 쪽 종목들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심텍, TLB 잘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리기판 종목들도 시세가 상당히 좋아요. 삼성전기, 연일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소부장 너무 많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볼 곳을 추려주신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뭐 일단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일본이랑 중국이랑 계속 갈등이 심화되면서 뭐 삼양NC캠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최근에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오고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예를 들면 기판 쪽 코리아 서킷도 나쁘지 않은 회사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앞전에 장비땅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반도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도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선도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제 카테고리에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소부장 중에서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쉬어가는 타임이고, 지금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양NC캠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메타랑 엔비디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네. AI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메타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계약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아까 AI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칩을 개발한다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아직도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장비단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캐파가 확대가 된다면은 소재 부품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부장 안에서 좀 매니저님이 갈피를 잡아주셨고요.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 지금 반도체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는 쪽 위주로 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장 폐지 관련해서, 그리고 업종은 조선 그리고 반도체 쪽까지 좀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니저님의 탑픽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이 나가는 일자가 3월 중순 말쯤이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좀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정리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4일 또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선물 궁금하신 분들 어디를 봐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송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탄탄한 투자 전략, 투자 수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교시 수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주식 투자의 열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샀던 국내 채권, 그리고 미장이라고 부르죠. 해외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교시 수업에서는 내가 과연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해야 적기일까라는 포인트를 잡고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반년 만에 다시금 만나요. 그동안 잘 맞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그 사이에 코스피가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 맞닿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 포인트가 궁금한데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가지고 가야 하는지 프리뷰 한번 풀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저희가 많이 목도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개인분들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국내 채권 그리고 미국 주식 혹은 뭐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대와 달리 그런 자산들은 굉장히 부진하고 네.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주식들만 너무 홀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거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코스피만 언제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스피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어떤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점에 참 필요한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또 시장이 마감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또 전약을 보여더라도 후 강으로 하면서 밀어 올리면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줄까라는 고민도 들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즘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딱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미장이랑도 좀 디커플링이 되면서 홀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나 홀로 쭉쭉 오르는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네. 완벽한 지금 디커플링이거든요. 일단 국내 채권과 상황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국내 채권은 작년 10월부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그래프를 보면은 마치 같이 이렇게 쫙 그렇네요. 이렇게 겹친 것처럼 그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금리는 어떨 때 오르냐면은 이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기대될 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싫어하는 건 성장과 인플레가 자꾸 올라가면은 그러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좀 좋아하는 게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인플레가 오면은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즉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작년 가을부터는 즉 작년 가을 전까지는 야, 우리나라는 그냥 저성장 저물가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주식도 별로 안 오르고 그냥 채권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가을부터는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과 인플레가 같이 이제 올 것 같다, 오겠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지금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두 개의 모습이 약간 유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 맞춰보면 또 이런데 또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과거 데이터까지 함께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명확한 그림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자료를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기준금리, 장기금리 상승 시기와 코스피를 또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이 야 지금 채권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막 10에서 20%다. 지금이라도 채권을 팔고 주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 보면 파란색 음영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를 이제 파란색 음영 처리를 한 건데 그리고 회색 선은 이제 장기 금리 금리 어떤 그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과거에 한 그 2005, 6, 7년 네. 네, 과거 2005, 6, 7년 때 저 때 이제 브릭스 중국의 투자 열풍이 네. 있었을 때 그때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장기 금리는 좀 오르는 그런 오. 모습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기 가장 가까운 시기인 어떤 팬데믹 시절, 저 때 이제 유동성 장세 시절에도 이제 뭐 BBIG라고 해서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때도 보시면 금리가 워낙 낮아서 우리가 인지를 잘 못했지만 장기 금리는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10년물은 같이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좋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장과 인플레가 기대될 때는 네. 주식도 오르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인 거고 딱 하나 예외적인 게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네. 차화정 장세 저 때도 우리나라 증시가 좋긴 했는데 그때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 저 때 저랬던 이유는 당시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장기 국채를 연준이 계속해서 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를 시행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거는 좀 예외적으로 저 때는 장기 금리도 떨어졌었던 시기인 거고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때 장기 금리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사실 오르는 게 이런 차화정 강세 시기에서의 특이한 움직임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문제보다는 외부에서의 문제에 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게 지금 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국채 금리가 네. 이제 만기별로 어떠한지 지금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오. 이거를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일드 커브라고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일단 뭐 기준금리는 가장 초단기 금리이고 그 다음에 만기 1년, 2년, 3년, 5년, 10년 때마다 금리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 2024년 말이 이제 회색 그래프인데 네. 저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제일 높고 만기가 길수록 기준금리보다도 금리가 더 낮아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저렇게 된 이유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계속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라고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저렇게 그래프에 반영이 됐던 건데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가 제일 낮고 만기가 길수록 더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곧 이제 저성장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과 물가가 지금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왔다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저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그 바로 가까운 호주 같은 네. 경우도 보시면은 금리가 좀 이렇게 만기가 길수록 더 낮아졌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식으로 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본 역시 금리가 더 오르고 저 그래프 곡선도 좀 더 가파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AI 관련 투자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그 AI 투자의 수혜를 받고 있는 네. 국가들일수록 성장과 인플레가 이제 어떤 낙수 효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보면은 반도체 강국이거나 아니면 그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주는 그런 원자재를 갖고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어떤 미국의 AI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저렇게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시 높아진 그런 공통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한창 관심사에 두셨던 금과 은 여기에 비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올해 연초도 그렇고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가 TV 틀면 바로 계속 나왔단 말이죠. 네. 계속 오른다, 천정부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월 들어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금과 은, 귀금속 시장 올해 들어선 좀 성과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귀금속과 유동성을 좀 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차트랑 함께 보시면 지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두 자산이 오르는 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요했던 거는 이제 뭔가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낮추고 그렇게 해서 달러의 가치가 많이 낮아지면 네. 아무래도 그런 화폐가 타락할수록 이런 금과 은 같은 거를 보유해야 되지 않겠냐. 화폐가 타락할수록 금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뭔가 네. 그런 논리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화폐 타락을 기대하고 거기에는 특히 트럼프가 하도 지금 연준 의장 공격하고 네. 금리 낮춰라.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레이트 파월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의장을 이제 임명할 건데 아무래도 그런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제 금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낮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빠르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반대급으로 은. 금과 은을 사두는 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정확히 두 자산 다 2월 말쯤에 같이 이렇게 지금 탁 무너지면서 그렇네요. 유사하네요. 딱 네, 떨어진 시기가. 변곡점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저 날짜가 연준 의장으로 이제 케빈 워시라고 그동안 시장에서 생각하기엔 3명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서 제일 매파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임명이 되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임명이 돼서 금리가 좀 더 빠르게 낮아지기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고 이제 뭔가 실망하게 되고 여기에서 좀 뭔가 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흘러간대 라면서 지금 뭔가 급격히 잠시 흔들리는 흔들리게 그런 된 모습을 거군요. 보이게 된 거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골라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 질문도 정말 관심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저희 한때는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을 이야기할 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 주식, 미장을 하시는 분들과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또 보면 저희가 오프닝에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참 쭉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두 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국장이 이렇게 잘 가는 데에는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게 향후 1년간의 어떤 그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이제 그 기관을 취합을 한 자료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맨 왼쪽 저 파란 기둥이 이제 우리나라군요. 네, 맞습니다. 오. 저거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 실적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저만큼 실적의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게 지금 주가 상승을 가장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네. 이제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반도체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금융이라든가 다른 섹터도 맞아요.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네.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다음 자료 그래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네. 가령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그냥 무시하고 아. 그냥 분할 상장하고 싶으면 하고 유상증자 하고 싶으면 하고 네. 이런 거를 마음껏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엔 장사 없다라고 다른 나라들은 저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진 않거나 그렇네요. 심지어 S&P 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 숫자가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더 줄어드는 그런 네.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수급상으로도 더 주가 상승이 용이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우리는 계속 주식을 더 오히려 계속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지수가 못 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상법에서 아예 지금 그 주주에 대한 어떤 충실 의무 같은 네. 거를 이제 넣음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막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실제로 보시면은 2025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과거에는 저렇게 주식 숫자를 계속 늘려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저렇게 더 늘리지도 못하고 혹은 뭐 이제 이상한 기업은 상장 폐지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선진국 주식시장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네. 그 자체가 지금 어떤 지수를 레벨업 하는 그런 걸로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저 연도별 유가 증권 시장 공급량 이런 그래프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공부하기 용이할까요? 저거는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저렇게 너무 쉽게 주식 숫자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런 식으로 주식을 늘리는 게 법적으로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는 좀 막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즉 옛날만큼 저렇게 주식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가 이제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와 25년도에 저렇게 네모 박스를 쳐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런 것들도 분명히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를 한번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네. 지금 다른 섹터도 저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워낙에 또 요즘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우리나라가 또 수출 데이터가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반도체 데이터를 봤을 때 각광을 받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와방 준비를 해주셨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자료도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유망한 자산이라고 다들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초만 해도 수익률이 앞으로 높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았고 거기에는 합리적 논거가 있던 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워낙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맞아요. 보였었다 보니까 야 드디어 뭔가 암호화폐가 되게 많이 쓰이는 특히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뭔가 키운다라는 기대가 같이 있었으니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 수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도 갈 거고 네. 이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 내러티브가 살짝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좀 이게 좀 약화되다가 이게 아까 금은 차트에서 보셨듯이 그래도 유동성이 뭔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2월 말에 잠깐 다시 이제 10만 불을 갈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좀 들었었는데 네. 이제 케빈 워시가 임명되고 나서 여지없이 지금 그 유동성 기대마저 낮아지니까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쓰러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그러면 금, 은과는 반대로 이 자산들은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이제쯤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장기 투자라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런 가격일 때 담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기의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그동안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뭔가 남는 전력 이제 그 전기로 어쨌든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되니까 이 남는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나 이쪽으로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채굴을 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지금 전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모든 걸 다 된 빨아먹고 거예요. 있네요. 맞습니다. AI가. 그러니까 뭔가 비트코인 채굴보다는 차라리 데이터 센터 쪽에다 이걸 보내는 게 더 좋은데라는 식으로 이게 가다 보니까 네. 약간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어떤 그런 논리도 지금은 약간 훼손이 좀 되는 상태인 거죠. 네. 유동성 면뿐만 아니라 이런 채굴 면에 있어서도 전력이라는 문제 때문에 AI가 비트코인으로부터의 시선을 모두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세 안에서 저희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코인 시장까지도 AI라는 키워드가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국내 주식 어떤 태도로 좀 임해야 하나라는 게 가장 골자가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좀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렇게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장이 되게 뜨거웠었던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런 강세장일수록 급락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또 무서운 게 맞는데 네. 급락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 이런 강세장일수록 급락이 오히려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누군가는 이쯤 되면 난 잘 벌었다 싶어서 막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고 네. 근데 누군가는 아직 그래도 지금이라도 타고 싶다라고 해서 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익이 이 정도 낼 것 같은데 싶어서 주가가 이쯤 오르면 만족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익 추정치가 그때 가서는 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아직 더 갈 수 있네 하면서 이게 다시 오르고 그런 게 이제 과거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네. 이쯤면 다 온 것 같은데 이익 추정치가 더 늘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죠. 중간중간에 계속 조정을 크게 받기도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저는 코스피는 올 한 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 막 이 올라타지 못해서 되게 그 불안한 심리도 알겠지만 이런 강세장일수록 급락도 잘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락이 왔을 때
그럼 그럴 때 이제 아. 조금씩 이제 더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좀 좋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급락이 왔을 때 이게 변곡점이 돼서 앞으로 야 역시 이제 끝났어. 뭔가 끝났으니까 이 사면 안 되라기보다는 이 급락을 강세장의 어떤 한 과정으로 보고 네. 급락이 왔을 땐 조금씩 이렇게 어. 사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적인 상승을 내가 이렇게 수익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는 편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멘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 마법같이 머릿속에서도 맴도는 문장이 있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 외에도 지금 내가 좀 눈을 돌릴, 시선을 돌려야 하는 자산군이 있다면 여기를 좀 보셔도 좋아요라고 추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논리랑 지금 이제 일치하는 그런 섹터들인 건데요. 네. 잠깐 이제 차트를 좀 오. 같이 보시면 네. 이제 올 한 해 그리고 혹은 이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어떤지를 이제 국가별로 나타낸 건데 오, 네. 보시면은 좀 미국, 중국, 인도 이런 데가 좀 안 좋고 그 외에 뭐 브라질, 칠레, 캐나다,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지금 상대적인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지금 독보적으로 좀 튀고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저 국가들의 공통점이 파란색으로 박스 칠을 한 곳이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 국가들이고 아하.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원자재 쪽 국가들입니다. 파란색이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한국, 대만, 일본이고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고요. 그리고 그 외가 빨간색 박스네요. 빨간색이 이제 브라질, 칠레, 캐나다, 남아공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원자재 보유 국가들인 거죠. 즉 지금 AI 투자가 이게 그냥 올 한 해로 그냥 끝날 이슈가 아닌 게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계속 늘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해 이게 계속해서 투자는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 투자의 수혜는 이제 원자재 보유 국가나 혹은 반도체 밸류체인 국가들이 가져가게 될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에서 한 가지 약간 그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조정이 좀 셀 수도 있겠다 우려되는 부분 하나가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4월에 이제 북경에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때를 전후로 해서 뭔가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계속 갈등이 심화되면서 뭔가 싸우고 이제 서로를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네. 뭔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이제 좀 이거는 서로 취할 건 취하자라는 식으로 스프류라던가 이런 부분. 뭐 혹은 이제 미국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와중에는 네. ESS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공급망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도 이런 걸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서로 조금씩 이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피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대한 중국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다 보니 네.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 좀 이렇게 서로 좀 사이가 좋아진다라면은 그 자체가 투심을 좀 이제 되게 약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때 잠시의 대안으로서는 이런 그 원자재나 원자재 국가들 같은 데가 좀 좋아 보이고 저는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벌어져서 조정이 만약에 생각보다 세게 나오면 그때는 다시 또 이제 슬슬 또 코스피에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뭐 화해를 한다 해도 이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서로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전략적으로 얻는 걸 얻는 그쵸. 것일 뿐이지 다시 이제 서로 싸우는 일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때는 오히려 그런 때 기회가 오히려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증시를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마무리 멘트로 있었거든요. 연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또 추가로 이거 정도는 염두에 두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아까는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만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코스피 외에도 그냥 전체 글로벌 증시 혹은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으로 바뀌긴 했어도 네. 그래도 여전히 올해 미국이 2번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초부터 슬슬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은 성장이 다시 미국이 올라오는 것만 같고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더 자꾸 올라올 것만 같고 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표들이 계속 성장과 인플레가 또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2번에서
한 번 혹은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로 이렇게 점점 후퇴할 수 있거든요. 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 같다 해서 안 한다로 바뀌는 것은 이건 마치 금리 인상을 2번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또 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로 바뀔수록 네.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에는 일단 악재가 된 거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대 수익률도 낮춰잡고 좀 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네, 앞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주목을 해봐야 하고 좀 경계해야 하는 요인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얼마나 원활한 협의가 1차적으로는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향방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함께 주시를 하면서 지금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인데요. 녹화일 기준으로는 2월이지만 3월에도 따뜻한 증시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